유한타증권의 유동원 글로벌 자산배분 본부장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본부장님 연말이에요.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이제 질문과 답변 위주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도 좀 가져보려고 하는데 네. 연말이니까 이제 내년 전망 이야기 굉장히 요즘에 많이 하거든요. 우리 미국 시장 내년 전망은 어떨지도 한번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지금 이제 뭐 항상 늘 그렇듯이 우리 본부장님 자료를 정말로 충실하게 잘 준비를 해주시는데 네. 오늘은 이제 약간 특집 같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가장 그 투자에 우리나라에서 구루라고 할 수 있는 우리 박세익 전무님하고 유동원 본부장님 모셨으니까 네. 일부처럼 여러분들 질문을 저희가 조금 전달을 그것도 하는 좋죠. 식으로 네. 하도록 하겠고요. 제가 1부 때는 정신을 못 차려서 질문을 잘 못 적었는데 네. 2부 때는 정신 바짝 차리고 여러분 질문 잘 전달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네. 우선 이제 저부터 좀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네네네. 예. 일단은 오늘 이제 주제가 2022년 미국 증시 전망이잖아요. 그렇죠. 네. 뭐 사실 이제 저하고 또 우리 본부장님 워낙 또 서로 친하고 하니까 알죠, 조금 알죠. 편하게 질문 드릴게요, 본부장님. 네. 그 최근에 이제 기사를 보니까 미국 증시가 사실은 올해 그다음에 작년 2년 연속 다 좋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거죠. 3년 연속 미국 증시가 좋을 수 있을까? 뭐 이제 이런 어떤 그 우려와 함께 시장 전문가들이 보니까 내년도 S&P의 주가 상승률을 한 5% 이하 정도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우리 본부장님 또 항상 시원하게 대답해 주시니까 이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답이 있을까요? 어쨌든 저희는 이제 그 뭐 이렇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기보다는 이렇게 안 될 거다라고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내년도의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가지는 않을 거다. 네,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저희가 최소로 잡고 있는 게 S&P 기준으로 내년도 한 8% 네, 정도 보고 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그 지금 미국의 그 토미 분하고 좀 비슷한 시각이 돼버렸더라고요. 네. 제가 한 S&P 개념으로 한 4,100 정도 보고 있어요. 그냥 그 저희 타겟을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우선. 네네네. 정말 오늘 좋은 내용들이 많긴 한데, 예. 자, 죄송합니다. 5,100. 죄송합니다. 4,100이 아니라 5,100.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 있듯이 이 내년 S&P 500의 목표가는 5,120 정도로 지금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최악의 시나리오하고 최고의 시나리오를 봤었을 때 아래 위로 마이너스 8% 플러스 17% 이 정도로 지금 보고 있어요. 이제 저게 이제 저희 베이스 케이스의 이제 아래 위인데 중요한 것은 그 과거에 그 금리를 올리는 사이클을 최근에 있었던 세 차례를 보면 네. 우리가 지금 다 얘기하고 있는 게 내년 한 5월이나 6월 달에 금리를 올리기 시작할 거다. 이렇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이 그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기 한 6개월 전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네. 과거에 이제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던 세 차례 의 예를 보고 그 예에 세 번의 금리를 올렸었을 때에 어떤 추세가 있었는지를 보시면 여기 나와 있듯이 1999년에서 6월 30일 날 올리기 시작했으니까 그 6개월. 네, 이때는 닷컴 버블 시대죠. 네. 네, 그렇다 보니까 나스닥이 22.5%나 올랐었고요. 네. 가장 나스닥이 많이 올랐었던 시기고. 그 다음에 2004년에서 2006년 요때 금리 올릴 때, 그죠? 그 전 6개월로 보면은 이때는 이제 산업재 버블 사이클인데 네. 금리를 올리기 전에 조정을 제법 많이 봤죠. 네. 특히 기술주들은 조정폭이 제법 컸었고 완전히 이 상반된 케이스죠. 그다음에 2015년에 금리를 올렸을 때에 말에 올렸으니까 그 6개월로 보면은 거의 이제 보합 수준이었다. 저희는 이제 이 세 개의 예를 놓고 봤을 때 어떤 거를 리피트를 할 거냐. 어떤 게 이번에 나타날 거냐고 했었을 때 중간 거는 버리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둘 중에 하나일 거다. 그래서 2015년 사이클이었던 금리를 올리기 6개월 전까지는 계속 변동성이 있다가
이제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고 나서 제법 올라서 아까 말씀드렸던 8% 정도의 상승을 하고 연말을 끝내는 정도. 네. 아니면 그냥 닥한 버블의 재현이 일어나서 여기에 나와 있듯이 6개월 전부터 그 6개월 될 때까지 내년 5월, 6월 달까지 뭐 거의 20% 가격 오르고 또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어부터 또 오르고 네. 그런 시나리오의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반반 정도로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네. 중간 케이스는 저희는 그 가능성 굉장히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FDJ님께서 갓동어님, 저 물려있는 매출은 많이 오르는데 이익 아직 안 나는 수소 같은 친환경 주식들 내년에 네. 더 두고 봐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사실 이제 그죠? 제가 그동안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신 거 많이 들었습니다만 전기차 신재생 이런 거 비중 두고 가져가라라고 말씀해 오신 건 알고 있습니다만 네. 그래도 답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게 이제 재밌는 질문인데 저희가 이제 요 부분을 놓고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저희가 이제 포트폴리오 구성상에서 내년도를 보고 있을 때 가장 좋아하고 있는 성장 업종들을 계속 뭐 큰 차이가 없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반도체 IT 있고 바이오 헬스케어 있고 신재생 에너지 전기차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포트폴리오 구성상에 지금 반도체 비중이 가장 크지만 올해 신재생 에너지 비중도 계속 높게 가져가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저 부분을 가지고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왜냐하면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이 작년에 4, 4분기 그리고 올해 1, 4분기 그러니까 거의 뭐 3, 4분기 후반부터 시작해서 4, 4분기 올해 1, 4분기 요 구간에 네. 엄청나게 많이 올랐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올해 1, 4분기가 지나면서 큰 폭의 하락을 시작을 했었고 네.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진 종목들은 50% 빠지고 뭐 적게 빠졌더라도 뭐 한 30% 이상 빠지고 아직까지 그 고점을 회복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럼 신재생 에너지에 지금 물려 계신 분들이 예를 들어서 네. 올해 1, 4분기에 사셨다면 그러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지금 내년도 사이클하고 좀 같이 붙여서 좀 생각을 해보시죠. 네.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성장주에 대한 투자를 하는데 성장주에 있어서 금리가 이제 올라가는 사이클이 나오는 내년이니까 네. 그러면 성장주 중에서 돈을 버는 기업을 사야 된다. 그냥 무작정 성장주인데 아직 실적이 안 나오는 종목들은 사는 게 참 부담스럽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이 신재생 에너지와 전기차 부분에 있어서 어떤 모습일까요? 이런 생각을 해보시죠. 전기차로 놓고 보면 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미 벌써 이익을 벌어들이고 있죠. 근데 이제 루시드라든지 뭐 전기차로 들어오는 회사들 중에서 아직까지는 매출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일어나고 실적이 플러스 전환되는 것을 보면서 판단하는 게 맞고요. 네. 왜냐하면 먼저 나가고 있고 실적을 벌어들이고 있는 회사들은 괜찮은 건데 전체적인 업종으로 놓고 봤었을 때 사실 테슬라가 전체의 거의 큰 폭을 차지하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제 선택과 집중이 중요해지는 시기가 되는 것이고요. 신재생 에너지는 또 마찬가지로 이게 정치적인 요소하고 친환경적인 요소하고 다 같이 맞물려 버렸어요. 그렇죠. 어떻게 봐야 되냐면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 태양광이든 풍력이든 대부분의 신재생 에너지들이 사실은 그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라고 해서 아니면 그리드 패러티라고 해서 그러니까 흑자 전환을 한 국가들이 제법 있었어요. 그게 이제 중국이 가장 그 시장 점유율이 컸다 보니까 네. 중국이 가장 비용이 적은 그런 국가였단 말이죠.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정권 아래에서 신재생 에너지 투자가 굉장히 늦었었어요. 전에도 와서 보여드렸었지만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이 규모의 경제가 제대로 안 만들어져 있단 말이죠. 네. 근데 이거를 중국하고 지금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물론 중국은 중국보다 미국은 이 석유 에너지가 훨씬 더 있으니까 그래서 이 정책적인 이슈 때문에 어떻게 돼 버렸냐면 이 전체적인 비용 자체가 확 올라가 버렸죠. 네. 뭐냐면 신장을 공격하고 거기서 갖고 오는 로우 코스트를 하이 코스트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예. 거기서 못 가지고 오게 만들고. 네. 그러니까 결국은 기본적으로 규모의 경제하고 정반대되는 현상이 일어난 거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흑자 전환이 벌써 일어났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딜레이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떤 모습을 변할 거냐고 생각해 보면 아마도 이 그 1.9조 달러의 그 인프라 법안이 통과를 했었으면 여기에 투자가 미국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면서 또 이쪽에서 규모의 경제가 빠르게 일어났을 거겠죠. 근데 이게 또 통과가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딜레이가 이펙트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태까지 올해에 일어났던 이 현상들을 놓고 보고 있으면 어떻게 보면은 약간 역행된 모습들이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원래 코스트가 더 떨어져야 되고 규모 경제가 더 많이 만들어져야 되고 따라서 실적이 쫙 올라와야 되고 그러면서 주가가 튀어야 되는데 네. 그게 아니라 정책적인 이슈로 서로 싸우고 있는 상황에서 코스트를 올려버렸고 여기에 이제 유가가 올라가고 여러 가지 부분을 놓고 보면은 자금이 신재생 에너지에서 빠져나와서 오히려 석유 에너지 쪽으로 더 많이 간 케이스가 돼버린 거죠. 현재 시점에서. 근데 그거는 저희가 판단할 때는 단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장기적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가장 큰 그림의 끝은 탄소 배출 제로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언젠가는 글로 가는 건데 중간에 지금 누가 1등을 하려고 하느냐의 싸움에서 미국이 중국을 태클을 건 거죠.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투자가 늦었으니까. 그래서 그 이유를 뭘 갖다 붙이던 간에 그게 이제 뭐라 그러죠? 그 이구르족 관련된 부분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지금 어떤 정책적인 이슈와 그런 부분들이 지금 갖다 붙여져 있기 때문에 지금 딜레이 현상의 착시 효과가 나오는 거죠. 예. 그렇지만 언젠가 5년 뒤가 되던 네네. 3년 뒤가 되던 2년 뒤가 되던 정확한 정답은 없으나 결국은 이 신재생 에너지 쪽의 매출 증가율이 월등하게 화석 연료보다는 높을 거라는 거죠. 네. 예, 그리고 그렇게 커지면 커질수록 규모의 경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조달 코스트가 떨어지고 네. 따라서 마진이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흑자 전환을 제대로 하는 타이밍이 빠르게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거에 대한 타이밍을 정확하게 지금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지금 퍼포먼스가 지금 언더퍼폼을 하고 있는 것이나 저희가 판단할 때 이 산업이 그냥 사라지는 산업이 아니라 앞으로 엄청나게 커질 거라는 것만은 사실이고 네. 그렇다 그러면은 이런 때에서는 던지거나 뭐 걱정을 하긴 하지만 버텨야 되는 구간인 거죠. 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신재생 에너지와 전기차는 당연히 새 시대에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새로운 제너레이션으로 따졌을 때 당연히 이쪽의 시장 점유율이 엄청나게 더 커질 거고 네. 에너지 소비던 뭐 우리가 자동차 업종이던 그쪽에 대한 마켓시어는 계속 늘어날 거고 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지금의 조정에 대해서 너무 비관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고 힘드실 수는 있어요. 당연히 저희도 포트폴리오상에서 지금 신재생 에너지 비중이 제법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이 수익률을 많이 깎아먹었거든요. 올해. 그렇지만 저희는 버릴 생각은 없고요. 당연히 이건 버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말씀하셨던 그 성장주 중에서 또 퍼포먼스가 올해 아직 그렇게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는 업종이 바이오 헬스케어예요. 바이오 헬스케어 업종이 성장주의 대표적인 성장주인데도 불구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 올해 같은 경우에 네. 예를 들어서 아까 S&P를 보시면 올해 연초 대비해서 한 27% 정도 상승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바이오 헬스케어는 10%대 초반 정도밖에 상승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언더퍼폼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저희는 이제 미국에 투자를 할 때 있어서는 어쨌든 어떤 산업이든 간에 미국 쪽으로 놓고 보면 경쟁력이 있는 산업에 투자를 한단 말이죠. 그게 미국이 가장 경쟁력이 있는 업종이 IT와 바이오인데 신재생 에너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쟁력이 중국이 훨씬 좋았고 네. 그래서 우리는 투자를 할 때 중국 쪽에 투자를 했는데 지금 태클이 들어온 거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바이오로 놓고 보면 미국이 가장 경쟁력이 높아요. 여기에 이제 AI던 이제 4차 산업혁명이 들어가면서 그 흔히 말하는 이제 데이터 마이닝이라든지 요즘에 그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런 백신이던 치료약이던 네. 그러니까 효율이 굉장히 빨리 들어올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만큼 많이 테스트를 하는 거잖아요. 네. 예, 그래서 AI가 여기서 행동을 하는 거고 따라서 바이오 헬스케어라는 종목 업종은 과거에 예를 들어서 평균적으로 연간 수익률을 10%대 초반에서 10%대 중반만 창출했었다면 연평균 이제는 그게 20%대 중반으로 올라갔다고 저는 생각해요. 자, 그렇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아까 박사님께서 여쭤보셨던 내용처럼 바이오가 작년, 재작년에 좋았다가 올해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작년, 재작년에 연간으로 20%대에서 25%의 수익률을 벌다가 올해는 10%대밖에 못 벌었다. 그럼 전 이거 더 사요. 왜냐하면 평균 연 25% 정도로 계산했었을 때 네. 지금 언더 퍼포먼스가 한 해가 들어오면 네. 그 다음에는 그걸 다 리커버하고 플러스 들어가요. 그래서 저는 내년도에 바이오 헬스케어 업종에 대해서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수익률을 지금 예상하고 있냐면 최소 30%. 예, 그 정도로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매년 연 20에서 25% 정도 창출하는데 그것을 작년, 재작년에 했는데 올해는 10%밖에 못했으니 네. 수익이 안 나온 게 10%에서 15% 정도 안 나온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내년도에 원래 실질적으로 20에서 20% 수익이 나와야 되니까 그거 두 개를 더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여기 바이오를 지금 들고 있다면 수익률이 여기서 플러스 30% 이상 나오지 않으면 포트폴리오에서 안 죽인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결국은 우리가 지금 성장주의 투자에 있어서도 네. 돈을 버는 성장주. 네. 예, 바이오가 전형적인 그런 모습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반도체와 IT가 돈을 버는 성장주죠. 이거는 올해는 그냥 정확하게 그냥 퍼포먼스가 제대로 나왔어요. 물론 한국은 좀 예외지만. 그랬죠. 네. 올해 슬펐습니다. 한국 제약바이오는 참. 예. 그래서 그런 케이스를 놓고 보면 어떻게 보면 미국으로 놓고 보면 반도체, IT, 바이오 헬스케어 요거에 대한 초점이 맞춰져야 되고 미국은. 그다음에 이제 중국으로 초점을 맞춘 저희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 그다음에 전기차 이런 네. 것들이 들어갔었어요. 왜냐하면 그쪽의 시장이 전 세계 시장의 50%가 넘으니까 결국은 중국, 그러니까 테슬라도 사실 중국에 매출이 많으니까 그죠. 그래서 결국 종목을 골라낼 때 시장이 어디가 가장 크고 거기에 누가 경쟁력이 가장 높은지를 초점을 맞춰가지고 저희는 투자를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올해는 어떻게 보면 바이오 헬스케어도 그렇고 신재생 에너지 전기차도 그렇고 굉장히 좀 어려운 한 해였다. 그러니까 수익률이 안 났다라는 게 아니라 네네. 종목 선별을 잘못하면 상당히 어려운 한 해였다. 어려울 수 있는 예, 상황이었다. 그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만 네. 그렇지만 중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이 세 개의 큰 축은 크게 저는 변할 거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매년 연간 단위로 20% 이상의 수익을 올려줄 수 있는 업종이고 그리고 미국 시장의 고점을 찍을 타이밍쯤 됐었을 때 저희가 포트폴리오 조정을 하겠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언더 퍼포먼스가 한 해 일어났다고 해서 이거를 투자를 안 하다 이렇게 하지는 못하고요. 네. 게다가 이제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워낙 작년이 워낙 좋았어요. 그러니까 올해 2월 달까지만 놓고 보면 뭐 평균적으로 300% 올랐거든요. 시장이 작년에 미국 증시가 뭐 한 30% 올랐다고 치면 그거에 오바로 10배가 올랐으니 그거에 대한 이제 그렇겠네요. 리트릿이고 네. 그렇지만 연 평균으로 계산했었을 때 연간 뭐 20-30%의 수익률은 충분히 낼 수 있는 업종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죠. 네.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업종들에 있어서는 지금 성장주 비중을 여전히 70% 정도는 가져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물론 여기에서 이제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은 금리가 얼마나 빨리 올라갈 건가 하는 부분인데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천천히 생각을 하시고 네. 지금 아무리 금리를 많이 올린다 하더라도 2.5%가 지금 맥스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롱거런 예, 장기 그렇죠. 목표 금리는 그 그렇죠.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면 그 2.5%를 집어넣는다 하더라도 월등하게 높은 ROE를 창출하고 있는 업종들이고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네. 그 종목들은 성장주라 하더라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성장 가치주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뭐 아니면 그 하월 요번에 얘기 나온 거 보면 제가 매번 하던 얘기잖아요. 요즘에는 성장주하고 가치주 구분을 좀 하지 말자. 예, 이게 성격이 좀 애플이 성장주냐 가치주냐 뭐 그치 좀 애매해져. 네, 혼재돼 이렇게 바뀌었기 있어서. 때문에 저희는 결국 철저하게 실적 위주로. 네. 그게 성장주든 가치주든 저평가되어 있는 게 실적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계속해서 그런 종목들을 골라내는 게 중요한 한 해가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신재생을 아울러서 이제 여러 가지 관련된 말씀 저희 바이오헬스 이야기도 했고요, 뭐 성장주 이야기도 했고 성장 가치를 넘나드는 그런 내용까지 다뤘는데 이건 좀 전달을 해드려야 할 것 같아서 네. 신재생 질문 주셨던 FG제이님께서 지금까지 들었던 신재생 설명 중에 가장 좋아요 유유 이렇게 공동의 피드백을 주셔서 이건 좀 제가 전달을 해드리고요. 우리 박사님도 좀 질문하실 내용이 있을 것 같아서 발언 기회 드릴게요. 제가 이제 1부에는 정신 못 차리다가 2부에는 이제 여러분 질문 잘 전달해드리려고 좀 정리를 해봤는데, 근데 사실 조금 말씀 주시면서 일정 부분 답은 주셨어요. 지금 화면에 아까 계속 잡히는 게 성장주 투자 비중 70%, 가치주 투자 비중 30% 전략을 지속한다. 네. 올해 이어서 내년도 그럴 거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래도 좀 라인 하이트님하고 동학개미님이 같이 계속 질문을 하셔서 제가 조금 네. 다시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문 드려볼게요. 네. 그 9페이지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아까 처음에 우리 시작했었을 때 9페이지. 예, 그 미 증시 3대 지수 금리 인상 전 추이. 네. 네, 좀 가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네. 예, 시간을. 아닙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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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 이제 아까 그 본부장님께서 네. 1, 2, 3 시나리오 중에 두 번째 시나리오는 보지 않는다. 그래서 빠지지는 않을 거고 뭐 적어도 보합 내지는 뭐 오히려 올라가는 쪽으로 좀 보셨는데, 네. 이제 비슷한 질문이에요. 이제 그렇다고 하면 어쨌든 간에 내년도에 일단 미 연준이 금리 인상을 3번 한다고 일단은 이제 예상을 던져놨는데, 네. 결과적으로 이제 금리 상승기인데 과거에 봤었을 때 그러면 흔히 말하는 그 빅테크 기술주하고 내지는 뭐 흔히 말하는 금리 인상 구간에 조금 상대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뭐 금융주나 뭐 소비재주 중에 저 구간에서는 어떤 섹터가 좋았는지랑 내년에도 그 연장선에서 이렇게 보시는지 그렇게 좀 질문을 주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기 전 6개월로 계산하면 네. 자, 요게 이제 이 차트가 뭐냐면 1999년 6월부터 금리 올렸던 시기죠. 그다음에 또 2004년 8월부터 금리 올렸던 시기고, 그다음에 마지막이 이제 2015년 12월부터 올렸던 시기입니다. 네. 네. 그래서 요때의 그 대표적인 업종들의 어떤 주가 흐름을 저희가 계산을 좀 해봤거든요. 네. 그랬더니 요런 결과값이 나왔었어요. 역시 우리 예, 늘 준비가 되어 있으셔 역시. 금리 인상 전 6개월 지수 및 업종별 중에서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업종들을 평균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네. 여전히 나스닥 100기업이 가장 많이 올랐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업종이 올라옵니다. 네. 네, 에너지 업종이 5.1%로 가장 많이 올랐고요. 그 다음으로 그 다음에 IT 업종이 4.8%, 그 다음에 임의 소비재가 4.7%.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내년 6월 정도까지,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기 전까지는 네.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가져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금융주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금융주는요, 가장 끝물에 우리가 투자를 좀 제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즉 가장 끝물이라고 하면 마지막 피날레를 날리는 거죠. 뒷북치는가요? 그럼 쉽게 말하면. 네. 그래서 금융주의 지금 평균 미국 전체적으로 계산하시면 평균적인 ROE가 20% 넘어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 대부분이 10%대 초반에서 중반 정도의 ROE가 나옵니다. 그렇다 보니까 결국 아직까지 이익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이라고는 예상이 안 나와요. 근데 이제 마지막 피날레가 어떻게 들어오냐면 대출 증가율이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결국은 과열 현상으로 가고요. 이에 따라서 결국 실적이 확 올라가면서 ROE가 20% 이상으로 치고 올라가는 해가 나와요. 네. 근데 그게 가장 퍼포먼스가 세게 들어오고 그리고 끝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도 또 착시 효과가 많이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퀀티티, 그러니까 Q를 늘려가지고 매출 증가율을 많이 늘려서, 즉 대출을 많이 해줘서
실적이 나올 수는 있으나 그게 좋은 대출이 아니었으면 나중에 충당금이라든지 부실채권이 나오면서 확 이익을 깎아먹게 되겠죠. 그렇죠. 예. 근데 일시적으로는 Q를 막 늘렸으니까 네. 늘어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보통 마지막에 사이클 때 금융주들이 마지막 퍼포먼스를 확 땡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금융주를 투자할 때는 금리를 내리기 시작했었을 때의 시기, 그때부터 한 1년, 그 다음에 투자 하나도 안 하다가 네. 마지막 사이클 1년. 이렇게만 투자하셔도 금융주에 대해서 수익을 가장 많이 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과거에 이제 금융위기가 터졌었던 2007년, 2008년도에, 은행업종 플러스 금융업종이 전체 S&P 500의 실적 중에서 25%, 30%까지의 이익을 창출할 때가 있었어요. 네. 그때 그 종목들이 가장 퍼포먼스가 좋았었던 거고요. 근데 이제 금융위기가 빵 터지고 나서 지금 완전히 박살이 난 거고, 그래서 반짝 뛰었다가 지금 박살이 나고 나서 계속 퍼포먼스가 별로예요. 근데 그래도 ROE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10에서 15% 정도 창출을 하니까 매년 10% 내지 15% 정도의 수익률을 올릴 정도로 나오는 거죠. 근데 계속 언더 퍼포먼스예요. 근데 나중에 ROE가 25%, 25%를 확 튈 때가 나오는 거거든요. 마지막 한 해 정도. 그럼 이때 수익률이 확 먼저 들어오는데 문제는 그 이후는 사실 퍼포먼스가 굉장히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융주 투자는 그때 말씀드렸듯이 전체 S&P 500에서 25%, 30% 이럴 때는 그때는 전체 포트폴리오 25%, 30%까지도 실으면 수익이 가장 많이 나오지만 네. 그 이외의 한 해는 대부분 다 퍼포먼스가 언더퍼폼을 할 때가 많아요. 네. 그래서 저희는 언제 금융주를 그러면 전체 포트에 20%까지 실을 거냐? 저희의 계산상으로는 아마도 아무리 빨라야 2024년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사이클이 끝나는 시기가 2022년도 아니고 2023년도 아닐 것 같고 아마도 2024년 말까지 또는 2025년 초까지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때쯤 되면 이제 금융주 비중을 전체 포트에 지금은 한 8% 내지 10%만 들고 있다가 그때 되면 20%까지 늘리는 타이밍도 나쁘지 않다. 근데 사실 금융주는요, 저는 유일하게도 네. 장기적으로 투자할 업종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군요. 중요한 말씀인데 왜 그렇죠? 말씀드렸듯이 예. 퍼포먼스가 확 들어오고요. 그리고 그 이외 대부분의 기간에는 퍼포먼스가 언더퍼포먼스. 아 어쩌다 한 번씩만 좋아지는 애구나. 예. 아니면 잘못 걸리면 네. 그냥 다 날아가죠. 네. 네,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금융위기가 터지면 당연히 은행들은 휴지 조각이 되고 네. 거기다 증자를 넣고 그 주가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기억하시겠지만 IMF가 터졌을 때 97년, 98년 뭐 다 휴지 조각 됐어요. 우리나라 은행주들은. 네. 근데 그 바닥에서 잡았으면 뭐 기억하시겠지만 10배, 뭐 100배 이렇게도 나죠. 그리고 끝이에요. 한참 동안. 그리고 마지막에 아웃퍼포먼스가 또 들어오고 네. 그러고 끝난단 말이죠. 그래서 미국의 제가 시티그룹에서 일을 했었잖아요. 예, 거의 6년 가까이 일을 했었는데 시티그룹에서 저희는 스탁 옵션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그거를 제가 옵션 엑서사이징을 하고 주식을 다 팔고 나왔었을 때가 2006년이란 말이죠. 예, 그때 제가 제 기억으로는 45달러인가 평균? 예, 그게 40전이 됐었어요. 40전이 됐다고요? 예. 45달러짜리가? 네. 그럼 얼마가 빠진 거야 지금? 다 날아간 거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게 은행주는 왜 그러냐면 이게 레버리지가 엄청나게 많이 걸리는 업종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은행주는 될 수 있으면 네. 될 수 있으면 비중을 많이 가져가시거나 네. 오래 가져가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업종입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안 들어가 네. 있습니다. 네. 네. 사실 저희가 근데 먼저 그게 말씀하세요. 금융주가 글로벌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 국내도 좀 그래요. 네. 국내 금융주도 뭐 이번에 이제 금리 올라가고 이러니까 금융주 또 되게 싸거든요. 근데
잠깐 오르고 말어. 또 규제 산업이기도 그런 하고. 거군요. 네. 어렵습니다. 네, 금융주는 제가 뭐 거의 30년을 들여다봤는데. 네. 네, 그러면 다음으로는요. 네. 오늘 이제 질문 위주로 하긴 하는데 이제 항상 본부장님 가져오신 자료 중에 놓칠 수 없는 자료들이 워낙 많아서 내년에 또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미국의 이슈라고 하면 중간 선거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 보니까 16페이지인가요? 네. 중간 선거가 시장에는 어느 정도로 영향을 미칠지 이것 좀 같이 분석하면 될 것 같거든요. 네. 자, 우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미국 시장이 내년도에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퍼포먼스가 약한 한 해, 4년으로 계산하면, 네. 그러니까 대통령 임기로 따지면,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이제 1년 돼가죠. 내년도가 이제 2년 차란 말이죠. 네. 그래서 그 2년 차가 보통 중간 선거가 있는 해죠, 평균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데이터가 뭐냐면, 네. 다우존스가 1902년부터 중간 선거가 있었던 그 해에 중간 선거일까지의 퍼포먼스를 평균 낸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S&P 500은 저희가 데이터가 1957년 이후밖에 없어서 네. 그 이후로서 계산을 한 거고요. 그다음 나스닥은 1971년 이후밖에 없어서 그렇게 계산했어요. 근데 결과값을 보시면은 평균이 그냥 보합이에요. 놀랍게도 보합입니다, 평균이. 네, 그래서 내년도에 만약에 뭐 혹시나 닷컴 버블의 재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정부의 입장에서는 정부 또는 레귤레이터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피하고 싶은 케이스거든요. 그렇잖아요. 거품이 일어났다가 폭락이 일어나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되죠. 돈을 버는 사람들만 엄청나게 벌게 되기 때문에. 네. 근데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케이스가 아니라 정말 정부들이 또 금융의 그 연준 플러스 중앙은행들이 참 잘 퍼포먼스, 그러니까 잘 컨트롤을 해서 거의 과거의 역사 비슷한 히스토리의 어떤 퍼포먼스가 나온다면 네. 가장 이상적인 모습은 이럴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년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다 통틀어도 정말 종목 선별을 잘 하지 못하시면 수익이 안 나오는 그런 3분기. 아, 종목 선별. 예, 예.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중간 선거 전후로부터 퍼포먼스가 시작돼서 연말까지 그 연 전체의 수익률이 다 들어오는 거죠. 네. 예, 그래서 4, 4분기는 저희는 좋게 보고 있고요. 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이유를 참 생각해 보면 이게 정치적인 이슈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도 하잖아요. 중간 선거 때 이번에 민주당이 대패를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걱정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계속 가속화되는 거니까 네. 시장이 막 위로 치고 못 올라가는 현상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지만 어쨌든 선거가 끝나고 나면 죽이 됐던 밥이 됐던 결과가 나오니까 네. 그러면은 예측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때부터 또 주가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보통 대통령 임기 2년 차가 가장 수익률이 낮은 한 해입니다. 네. 가장 높은 한 해는 언제냐면 그러니까 3년 차. 3년 차 때. 그리고 4년 차가 그 다음, 1년 차가 세 번째, 그 다음에 2년 차가 제일 낮은. 그러니까 이런 추세가 평균적으로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내년도는 미국 증시가 정말 거품이 일어나서 엄청난 큰 폭등을 하면서 전 세계 시장이 어떤 거품의 시장으로 가는 가능성도 있지만 그 가능성을 좀 작게 본다면 내년도 미국 시장은 그냥 한 자리 수익률로서 만족하는 정도로 생각하시고 특히 중간 선거까지는 네. 예, 그렇게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본부장님 혹시 저기 주어진 데이터가 네. 그러니까 과거의 중간 선거 때를 다 이렇게 합쳐서 평균을 내신 거죠? 평균 그죠? 내는 예. 겁니다. 그 저기 여러분 이해에 도움이 되시려고 제가 조금 부연 설명드리면 내년도 중간 선거는 2022년 11월 8일 맞습니다. 네, 예정이 11월입니다. 되어 있다 하고요. 네. 저희 어저께 할 때 그 미주 한인 유권자 대표님이신가 그 김동석 대표님하고 네. 인터뷰 어제 있었는데 네. 그 김 대표님 말씀으로는
하원에서 다수 의석이 지금 민주당인데 공화당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요즘 바이든의 인기가 많이 너무 떨어졌다. 이제 그 얘기도 해주셔서 네. 혹시 관련돼서 조금 더 궁금하시면 어제 방송 한번 좀 들어봐 주시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과거에 보니까 중간 선거 결과가 이제 민주당이 이겼냐 공화당이 이겼냐 이거보다는 결국은 여소야대가 됐냐 안 됐냐가 더 중요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금 민주당이니까 같이 민주당이 하원 상원 장악하면 어떻게 보면 정책의 그 일관성이 추진력이 있고. 높아지니까 그렇죠. 좀 시장에 우조작용했고 이게 그렇지 않으면 조금 시장에는 불안호작용했다. 뭐 이런 정도 좀 부연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네. 네, 정확하게 설명해 줬고. 네네. 제가 이어갈까요?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보통 잔존 가치에 대한 통계 항상 보여주시잖아요. 얼마나 상승할지 여부에 대해서 그거랑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미국은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 등 긴축 정책으로 들어가고 중국은 지준율 인하 등 경기 부양책을 하니까 그렇다면 중국장이 미장보다 더 좋은 게 아닐까요? 이런 질문이 있었거든요. 네. 여기에 대한 것도 같이 저희 표랑 곁들여서 또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물론 통화 정책으로 놓고 보면 당연히 중국 시장이 미국 시장보다 좋을 수가 있을 수 있겠죠. 네. 통화 정책 보면. 네네. 근데 이제 우리가 통화 정책만을 가지고 시장을 투자를 하기는 좀 무리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결국은 어느 정도의 경쟁력이 있느냐, 그렇죠? 그리고 또 펀더멘탈적으로서 어떤 이슈들이 있을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 네. 그 다음에 또 중국과 미국은 중국은 신흥국이고 그쵸. 미국은 선진국이기 선진국이고. 때문에 투자 풀이 틀려요. 예. 그래서 글로벌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중국 투자를 할 때는 그 GDP의 규모는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나지만 투자 비중으로 하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예. 그래서 저희가 아무리 중국을 좋게 본다 하더라도 글로벌 포트폴리오 상에서 20% 이상을 들고 가기는 굉장히 무리가 있어요. 예. 미국만 중국만 투자한다라고 생각하면 항상 제가 얘기하는 건 2대 8로 하자. 네. 그래서 중국 20%, 미국 80%. 이 전략이 가장 적절하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요. 네. 그런데 이제 중국으로 따졌을 때 만약에 이제 이 유동성 부분에 있어서 지준율 인하와 금리 인하와 이런 것을 감안했었을 때 네. 그러면 뭘 사야 되겠습니까?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하거나 지준율을 인하를 할 때 금융주를 들고 가는 케이스가 많단 말이죠. 보통.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사이클로 보면 금리를 인하할 때부터 시작해서 그 사이클에 금융주들의 수익이 좋다라고 얘기를 해드리는데 중국은 그거의 논리를 펴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저는 중국의 제가 금융주를 오래 투자 안 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더더욱이나 중국 은행주는 그냥 배당 받을 때만 사요. 그만큼 리스크 팩터가 높아요. 왜냐하면 CSI 300 중에서 네. 금융주의 실적이 몇 프로를 차지하시는지 아세요? 아니요. 예, 절반이에요. 높네. 예, 너무 높아요. 네, 그래서 그만큼 투자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보통 은행주는 정부의 주식이 많잖아요. 네. 중국 같은 경우에. 자,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국을 투자하기 꺼려하는 이유가 뭐죠? 정부의 너무 많은 그쵸. 컨트롤과 그렇죠. 정부의 그렇죠. 규제와. 그러면 우리는 만약에 중국을 산다 그러면 CSI 300을 산다 그러면 은행주를 사는 비중이 굉장히 크단 말이죠. 특히 H지수로 따지면 HCI 지수 있잖아요. 예. 그거는 70%예요. 그래서 저희는 항상 얘기하지만 어떤 상품을 만들 때 금융주 비중이 30%에서 70% 되는 인덱스를 가지고 장기적인 프로덕트를 만들지 마라. 나한테 들고 오지 마라. 쳐다도 안 본다. 이런 얘기를 맨날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중국은 아직까지는 당연히 말씀하신 대로 금리를 인하하고 부양 정책을 쓰고 있으면 중국이 상대적인 아웃퍼포먼스를 할 수는 있으나 그것만을 바라보고 거기에 뭐 예를 들어서 중국을 8, 미국을 2, 이 전략을 썼다가는 정말 큰일 날 케이스가 생기기 때문에 네. 절대적으로 그런 포트폴리오는 형성을 하시면 안 되고
또 상품을 제시하시는 분들도 제발 그런 상품을 만들지 마시고 우리나라 가장 힘들었던 상품들이 대부분 H 지수를 집어넣은 뭐라 그러죠? 뭐라 그러죠? 뭐라고 하나요? ELW? 네. ELS 상품. ELS. ELS. 제발 그런 상품을 만들지 마시는 게 좋다. 네. 아무튼 갑자기 저는 네. 이제 슬슬 이제 또 새벽 근무하셔야 되니까 보내드릴 타이밍이 다가오고 있는데 안 돼요. 그러니까 연말이니까 네. 이런 네. 질문도 드리고 싶어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본부장님 만나고 지금 미국 시장 비율이 이제 반절을 넘어갈 만큼 벌써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배움이 있었는데 네.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정보를 항상 주시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 해외 투자를 하면서 흔들리면 안 되는 원칙 같은 것들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말이니까 내년에 이제 미국 투자 또는 뭐 중국 투자 하시는 분들을 향해서 이런 투자 원칙은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투자의 원칙이요. 어떤 마음가짐이랄까요? 그게 또 은근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막상 해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질문인데 네. 저희가 이제 항상 한국 증시를 들여다보고 있으면 요즘에 이제 가장 답답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약간 단타를 도모하잖아요. 단타를 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뭐 요번에 이제 양도세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뭐 어제까지 던져야 되고 뭐 사야 되고 뭐 이런 부분들 네. 또는 세금 관련된 부분들 뭐 아니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프랍 데스크든 뭐 이런 대부분의 퍼포먼스가 월 단위로 끊고 뭐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샀다 팔았다가 굉장히 자주 되는 그런 현상들 네. 또 테마주들이 굉장히 많이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 올해 처음으로 투자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 우리가 지금 주식 투자 1000만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은 사실 이제 겨우 투자한 지 1년밖에 안 됐단 말이죠. 근데 올해 1년 동안의 한국 증시의 흐름을 보고 있으면 네. 상당히 나는 단타 위주로 투자를 해야 되겠구나 라는 멘탈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건 굉장히 위험한 거죠. 한국 증시를 들여다봤기 때문에 그런 단기 위주의 투자의 멘탈이 만들어졌다면 제발 빨리 버리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지금 주식을 갖다가 투자를 한다고 하잖아요. 투자를 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투기가 아닌 투자입니다. 네. 그러니까 투자라는 것은 어떤 산업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 산업의 어떤 미래 성장성이라든지 현재 어떤 뭐 수익성을 계산을 했었을 때 앞으로 정말 장기적으로 들고 가도 되겠구나 하는 결론이 났었을 때 투자를 해서 꾸준히 내가 돈이 생길 때마다 투자를 하는 것이 투자인 것이거든요. 물론 뭐 정말 많이 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야 뭐 샀다 팔았다를 하시면서 트레이딩까지도 가능하면 정말 좋죠. 그렇지만 주린이들의 입장에서는 네. 그런 트레이더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한국에서 지금 삼성전자를 갖다가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서 뭐 8만 원, 9만 원에 샀는데 지금 1년이 다 됐는데 마이너스다. 그래서 한국 다 버리고 네. 뭐 또 뭐 딴 걸 샀다. 아니면 요즘에 뭐 메타버스나 뭐 이런 것들 막 그러면서 사고 네. 이런 변동성이 심한 걸 샀다. 그러면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고 있으면은 그것만큼 시간 낭비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네. 그거는 어떻게 보면 내가 주식 투자를 하는 어떤 방법이나 철칙에 있어서 맨날 바뀌는 거거든요. 단기 위주로 투자를 하게 되면. 예. 그거에 대한 어떤 장기적인 그림도 없는 것이고 어떨 때는 그러면 결국은 차트만 보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매니저들의 입장에서는 차트는 가장 마지막에 본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투자를 해서 높은 수익을 이자보다 높게 올리려고 하시면 될 수 있으면 큰 그림을 그리고 그 안에서 종목을 골라내고 업종을 골라내고 하는 것을 배우고 쌓고 하면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보면 승리를 한다. 즉 두 자릿수의 연간 수익률을 계속 올릴 수 있는 그런
멘탈이 만들어진단 말이죠. 네. 예, 계속 자꾸 차트 흐름을 쫓아가고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고. 근데 워낙 주가의 수익률이 한국 주식을 하다 보면은 모멘텀을 추구를 하다 보니까 잘 안 배워지거든요. 그래서 미국 주식을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 주식을 하고 있으면 네. 펀디멘탈을 수정을 해요, 항상. 그러니까 저도 확실히 펀더멘털을 더 유의 깊게 보게 되고 그게 바로바로 영향을 미치는 게 보여서 그게 더 접목이 잘 되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야지만 이게 남는 장사라는 거죠. 그래야지만 이게 내가 뭔가 여기에 투자를 시간 투여를 했고 뭔가 이게 이제 남는 거라는 거죠. 네. 차트만 보고 있으면 그건 남는 게 아니에요. 물론 테크니컬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냥 주가 차트를 가지고 트레이드를 하는 걸 배워서 그 전문가가 되겠다고 하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대부분의 주린이와 대부분의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자기 직장이 있고 이건 그냥 어떻게 보면 예금을 하는 거 대신에 하는 거잖아요. 근데 트레이더의 입장에서는 매일같이 차트를 보면서 투자를 한단 말이죠. 그걸 할 수 있는 시간과 여유가 없는 거죠. 네. 그렇다면은 남으려고 하면 내가 배우는 게 있으려면 장기적인 투자를 하는 그런 멘탈을 키워야 되는데 네. 그걸 키우려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장 대표적인 시장인 미국을 그렇게 공부를 하는 게 맞다라는 네.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미국 주식 투자를 꼭 일정 부분의 포트는 해보시면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걸 하면 할수록 아 이게 내가 주식 투자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또 좀 기댈 때가 있는. 맞아요. 예, 그런 거죠. 사실 삼성전자를 갖다가 누가 안 던지고 싶었었겠어요. 마이너스. 근데 사실 던지면 안 되는 종목이죠. 힘겹게 가지고 예, 있어요. 예, 그러니까 네, 엄청나게 있어요. 힘겹게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예. 비슷한 모습을 퀄컴에 보여줬었거든요. 근데 그냥 1년 안에 확 되돌렸잖아요. 확 갔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결국은 아 이게 수렴이 되는구나. 기분 좋고 네. 투자한 거니까 아, 난 잘하고 있어. 맞아요. 이게 자꾸 이제 배우는 거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삼성전자는 아직까지 그게 안 되고 있으니까 또 막 답답한 거죠. 예, 그래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말씀을 드리지만 될 수 있으면 뭔가 내가 시간 투여를 했으면 뭔가 돌아오는 게 있어야죠. 예, 그래서 좀 장기적인 차원에서 글로벌 시장을 들여다보고 네. 주식 투자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더더욱이나 미국 주식을 일정 부분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워낙 스승님으로 생각하고 맞아요. 인터넷 라이브 하면서 그리고 또 우리 시청자분들도 항상 이제 우리 본부장님을 굉장히 애청을 하고 또 팬으로서 목소리를 내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연말을 또 앞두고 있으니까 아 앞으로 저희 해외 투자할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해야 할까요? 이런 질문을 좀 드려봤습니다. 네, 아유 뭐 워낙 승희 씨가 이 스승님으로 그냥 깍듯이 모시고 있어가지고, 근데 아마 승희 씨도 올해 정말 도움 많이 받으셨을 영향을 거고, 정말 많이 받았어요. 제가 저희 본부장님. 우리 네. 시청자분, 투자자분도 마찬가지일 텐데 사실 시간이 이제 또 저희가 한 제약이 있으니까 아마 이제 제가 마지막 질문을 드리고 네, 저희가 네. 오늘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뭐 사실 이제 연말이니까 뭐 을에 뭐 내년도 전망하게 되면 또 너무 상투적이지만 뭐 앞서서 박세익 전무님도 얘기했지만 두려워하지는 말되 조심은 하자. 네. 그 말씀 저는 정말 와닿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실 본부장님께서 앞에 서두에 내년도 시장 전망을 아주 그냥 속 시원하게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전망에 대해서는 뭐 빠지진 않는다 이렇게 보시긴 했는데 또 항상 시장은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뭐 최근에 뭐 중국이 뭐 회색 코뿔소가 될 수 있다 뭐 이 부동산 문제라던가 또 터키 보면은 또 이게 약간 뭐 그림이 물론 이제 제한적이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또 예측하지 못했지만 좀 간과하고 있지만 리스크 팩터로 불거질 수 있는 요인들 요런 건 우리가 좀 체크리스트에 올려놓읍시다. 그런 부분 정도 마지막으로 좀 언급을 해주시면 오늘 좀 깔끔하게 정리가 될 것 같거든요. 네. 우선 그 얘기를 해드리기 전에 저는 내년도의 리스크 팩터를 다운사이드로 보는 게 아니라 업사이드로 보고 있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중국의 이슈로 보자면 네. 헝다 이슈 있었기 때문에 사실 기업 부채 비율이 상당히 높은 국가가 중국인데 오히려 금리를 인하시키고 지준율을 인하시키고 유동성을 풀고 대출을 늘리고 해서 오히려 제대로 된 거품을 만들어 버리면 이건 업사이드로 가고 폭락 이런 나중에 시나리오가 나올 수가 있어서 이 걱정을 하는 거고요. 또 미국도 마찬가지로 지금 부채를 많이 키웠어요.
근데 이제 부채를 키우는 과정에서 이제 이 BIS 비율이라고 하는 자기자본 비율이 상당히 높이 측정이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위험 가중성 자산이라고 해서 국채라든지 위험이 적은 에셋을 많이 은행권이 들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마진이 축소가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장단기 금리차가 빠지고 있어서. 그래서 최근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미국의 은행권의 대출 증가율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 보고 있으면 잘못하다가는 이게 대출 증가율이 막 10%, 15%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가 버리면 이게 거품이랑 연결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걱정하는 거는 오히려 여러 가지 리스크 팩터를 가지고 있는 현재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걸 갖다 그냥 거품을 키워버리는 현상이 나오면서 이게 닷컴 버블의 재현 현상이 일어나면 이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안 좋은 거죠. 모습이죠. 그냥 쭉 뽑아버리고 그러다 쭉 보니까. 뽑아버리고 빠르게 이제 폭락장이 나오는 이런 시나리오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거를 계속 주시하셔야 된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즉 중국의 인민은행과 중국 정부가 어느 정도로 돈을 풀 거고 어느 정도로 부양책을 쓸 건지 그다음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연준은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금리를 천천히 올리겠지만 은행권의 입장에서 대출을 늘리는 속도가 얼마나 빨라지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의 리스크 팩터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중간선거 이슈 그래서 11월 달에 중간선거가 있는데 그 사이에 지금 현재 공화당과 민주당의 어떤 파워 스트러글이 있으면서 어떤 식으로 변할지를 봐야 되는 거고 네. 그게 일관성이 없게 되고 그냥 잘 모르게 돼버리면 시장은 계속 변동성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또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당연히 우리가 그린 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슈를 얘기하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신재생 에너지로 넘어가고 전기차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 유가라든지 천연가스라든지 이런 에너지 가격이 갑자기 치솟아 버리면 이것 또한 산업재 버블 사이클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결국은 원자재 가격이 얼마나 움직이는가 하는 부분. 네. 근데 저는 지금 보고 있으면 그렇게 걱정은 안 해요. 뭐 유가 흐름이든 뭐든 보면 네. 심지어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정쟁이 일어날 가능성까지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지금 천연가스 가격이랑 유가가 이렇게 유지가 된다라는 것은 저는 크게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만 네. 그런 부분도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뭐니 해도 저는 내년도에 혹시나 거품이 나올까 봐 그래서 저는 주식을 안 들고 가지는 않아요. 지금은 네. 무조건 들고 가는데 얼마나 업사이드가 들어오냐에 따라서 제가 얼마나 빨리 주식을 비울지를 생각할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함께 계속 이제 앞으로 내년에도 뭐 매주 제가 뭐 얘기를 해드릴 거니까 본부장님과 네. 함께하면 네. 되니까. 네. 최대한 그런 것들을 이슈를 계속 짚어보면서 모든 것은 어쨌든 상대적이라서 미국 시장에 대해서 지금은 부정적으로 보시지 마시고 그렇지만 거품이 올 수 있을 가능성을 대비를 하시고 그리고 그 거품이 오면은 언젠가는 그 거품이 터진다는 것도 대비를 하셔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좀 내년도에는 굉장히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완벽한 것 같아요. 완벽한 내용이. 방송이에요. 정말 완벽하다는 말로밖에 표현이 안 돼요. 네. 해외 시장은 이제 약간 내년에 이렇게 준비하면 되겠다가 딱 마음에 서서 지금 마음가짐부터 전략까지 그리고 내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까지 지금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주셔서 아주 든든합니다. 네. 이제 저희 2부 마무리 마무리를 해야 될 슬슬 것 할까요? 네, 하시죠. 저희 오늘 2부 이 시간은요. 유한타증권의 유동원 본부장님과 가뚱은 본부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이제 새해 뵙겠네요. 본부장님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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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